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기 어려운 어둠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야기. 강화도의 잔혹한 살인사건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2006년 10월 11일 오후 3시 무렵. 인천 강화군 선두리의 바닷가 포구는 가을의 청명한 공기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붐벼 있었습니다. 낚시를 즐기거나 해변을 거니는 관광객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산책을 하던 한 남성이 선착장 모서리에서 뭔가 흰색 물체가 바다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마네킹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잘린 오른손이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절단된 손은 이미 오래 물에 잠겨 있었던 듯 피부 대부분이 벗겨진 상태였죠. 바닷물에 떠밀려온 사고일 수도 있다고 처음엔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절단면은 선박의 프로펠러나 사고로 생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톱으로 능숙하게 잘라낸 듯 매끄럽고 정확한 절단 흔적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즉각 이 사건을 토막살인 가능성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신원이었습니다. 손의 형태와 크기로 보아 여성일 가능성이 컸지만 바닷물에 잠겨있던 탓에 지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지문을 채취했으나 감식이 불가능했죠. 경찰은 반경 5km에 걸쳐 해안을 수색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는 막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에서 고온 처리법을 적용해보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을 이용해 손가락 피부를 팽창시켜 지문을 복원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신기술이었죠. 무려 9일에 걸친 시도 끝에 드디어 중지와 약지에서 지문을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44세의 여성 박 씨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남편 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의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자 그는 충격을 받았다는 듯 잠시 침묵했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오래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박 씨는 이미 한 달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남편 김 씨가 직접 경찰에 알리기를 아내가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간 것 같다고 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깊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성인이 된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주변에서는 그를 제쳐가라 부를 만큼 아내를 잘 챙긴다고 했습니다. 아내 박 씨 역시 밝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평판이 좋았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속에서 대화는 줄어들었고 남편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외출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겠다. 이런 말들을 일삼았던 겁니다. 박 씨는 답답함을 느끼며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8년 전부터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이 불륜을 알고도 묵묵히 참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아내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고 2005년 말에는 또 다른 남성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남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아내와 헤어져 달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과 살기 싫다. 이혼해달라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2006년 9월 박 씨는 내연남과 여행을 떠나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9월 19일 밤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다만 그때 그는 자네가 젊은 놈과 바람이 나서 가출했다. 나도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아파트 CCTV에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해 더 이상 깊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강화도에서 발견된 손목이 그녀의 것임이 확인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닌 살인의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죠. 경찰은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내연남을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내연남 이 씨는 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박 씨의 실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가 맞았고 통화 기록도 수십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9월 15일 이후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도 남아 있었고 시신 유기 장소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연남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사의 초점은 남편 김 씨에게 향했습니다. 아내는 내연남에게 반드시 이혼하고 돌아가겠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그렇다면 이후 남편과의 대화에서 갈등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김 씨의 휴대폰에는 그녀와 통화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10월 4일에는 강화도 일대에서 그의 휴대폰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이 김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김 씨의 일상과 주변을 철저히 뒤졌습니다. 인테리어 가게, 부부가 살던 아파트, 차량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 쉽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파트 1층의 헌옷수거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범행 흔적이 버려져 있을 수 있다는 직감이었죠. 수거업체에 문의한 결과 최근 피가 묻은 이불과 베개, 청바지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자는 브랜드 청바지만 따로 보관해두고 나머지는 이미 대형 수거센터로 보냈다고 말했죠. 경찰은 곧장 성남의 수거센터로 달려가 산더미처럼 쌓인 헌옷더미 속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피가 묻은 이불과 베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순간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아파트 CCTV도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10월 2일, 김 씨와 아내 박 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박 씨가 나오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는 김 씨가 커다란 이불 보따리를 짊어진 채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김 씨의 체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10월 25일,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동시에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곳에서 루미놀 반응으로 혈흔이 검출되며 범행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지만 쌓여가는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내연남을 두둔하자 격분했고 우발적으로 목을 조른 뒤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어 인테리어 가게에서 쓰던 톱과 칼을 가져와 안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는 강화도와 김포, 한강 일대에 유기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그는 아내의 머리를 쉽게 버리지 못해 12일 동안 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부패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자 결국 자신의 가게 보일러실에 숨겼고 심지어 눈을 청테이프로 가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올 것 같아 두려웠다는 기괴한 심리 때문이었죠. 김 씨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수사는 이미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포착된 부부의 마지막 동행 장면과 이후 김 씨가 거대한 이불 보따리를 짊어진 모습까지 확보하며 범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우발적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계획성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지만 법원은 치정 갈등 끝에 벌어진 충동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말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남은 아들은 부모의 갈등을 넘어서 결국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나 다름없는 현실에 내던져졌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는 영정을 붙잡고 오열하며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다라며 끝내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왜 강화도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김 씨의 통화 결제 기동 기록을 시간축에 얹어 겹쳐보자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의 강화도 방면으로 짧게 진입했다가 급히 빠져나오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우발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은폐 동선의 반복이었죠. 결정적 역할을 한 건 CCTV의 제독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장면들이 사건의 퍼즐을 맞추며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김 씨의 어깨에 걸린 이불 보따리의 모양, 손목에 굳은 긴장, 버튼을 누른 뒤 한 박자 늦게 내쉬는 숨까지. 이 모든 미세한 단서가 수사팀의 확신을 키웠습니다. 헌옷수거함 단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요함의 결과였습니다. 형사들은 버릴 수 있는 건 반드시 버린다는 가설을 세웠고 단지 내부를 뒤지는데 그치지 않고 수거 흐름 전체 수거함 수거 차량 집화장 대형 센터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끈질김이 피가 마른 친구류를 찾아냈습니다. 이불과 베개에서 검출된 반응은 법정에서 완전한 스모킹건이 되진 않았습니다. 감식결과 동물혈 가능성이 제기됐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을 바꿨다는 점, 이 단서가 CCTV 전량 재검토를 촉발했고 보강 증거들이 그 뒤를 이어붙었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직감 가설 검증의 선순환으로 굴러갔습니다. 내연남 이 씨에 대한 오해도 이 과정에서 풀렸습니다. 그가 제출한 통신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근무지 동료의 일치 진술은 우발적 거짓의 틈을 허용하지 않았죠. 수사팀은 면식범 가능성을 다시 좁혔고 그 원의 정중앙에는 결국 남편 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하루를 시간대로 복원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 오전 9시 주민센터. 두 사람은 나란히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은 굳었습니다. 9시 40분 아파트로 향하는 길 엘리베이터 CCTV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집 안 거실 테이블 위 서류 봉투, 식탁에 미지근한 물컵, 창문을 통과하는 맑은 빛, 처음엔 차분했을 겁니다. 이혼 후 생활비, 아들 얘기, 정리할 것들. 그러나 대화는 곧 되로 흘렀습니다. 왜 지금, 왜 그 사람? 답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뿐이었죠. 그때 김 씨의 머릿속은 고장난 시계바늘처럼 되돌아갔습니다. 무릎 꿇던 날, 외면당하던 오후, 텅 빈 집의 밤, 그는 되돌릴 수 없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짝이 결국 가장 어두운 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저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남기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떤 은유로도 사라지지 않는 무게 남겨진 이들이 평생 짊어질 무게가 그날 이후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범행 직후 김 씨의 동선은 급히 현실로 돌아옵니다. 세제, 장갑, 대형 비닐, 운전 경로의 사전 탐색. 감정은 식었지만 은폐의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발과 계획의 경계가 애매하게 섞여 있습니다. 법정은 충동을, 수사는 반복을 보았습니다. 왜 강화도였을까요? 김 씨는 말합니다. 멀지 않아서, 수사팀은 덧붙입니다. 낯설지 않아서 익숙한 길은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안심하게 만들고 그만큼 자주 밟히게 만듭니다. 기지국 신호와 톨게이트 로그는 그 익숙함을 배반하듯 또렷했습니다. 김포, 강화, 한강. 세 지점을 잇는 라인은 김 씨의 머릿속 지우개 지도와 겹칩니다. 물이 흐르는 곳, 사람들이 덜 보는 곳, 소음이 덮어줄 것 같은 곳, 그러나 바다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되돌려 보내는 거울이 됩니다. 과학수사는 침묵하는 공간을 말하게 합니다.
루미놀 반응이 어둠 속에 푸른 숨을 띄우고 기지국 로그가 무심한 바람결을 화살표로 바꿉니다. 형사 A는 말합니다. 사람은 흔적이고 흔적은 이야기다. 이 사건은 침묵 끝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한순간의 분노를, 검사는 사후의 치밀함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은 그 사이를 택했습니다. 준비된 범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은폐 과정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그래서 15년. 질문은 남고 논쟁은 계속됩니다. 형량의 가벼움, 무거움은 숫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남겨진 상처의 시간은 선고보다 훨씬 길게 흘러갑니다. 특별히 아들에게는 영정 앞에서의 오열, 아버지가 아닐 거다라는 마지막 믿음, 그리고 무너지는 현실. 이 모든 시간이 형량입니다. 사건을 지켜본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럴 줄 몰랐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비극은 보이지 않는 틈에서 자랍니다. 말하지 않은 말, 듣지 않은 신호, 미뤄둔 대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애정이 집착으로 변할 때 통제는 사랑의 언어를 흉내내며 관계를 잠식합니다. 몇 시에 와, 어디야, 누구랑 있어 돌봄의 포장을 한 통제들. 이것이 누적될 때 관계는 도망치거나 터집니다.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첫째는 조기 신호입니다. 반복되는 모멸, 과도한 감시, 타인을 겁주려는 언행. 둘째는 중간 멈춤입니다. 이혼이든 별거든 상담이든 갈라지더라도 폭력 없이 가는 길을 찾는 것. 셋째는 제3자의 개입입니다. 가족, 지인, 전문가의 끼어들미 때로는 생명을 구합니다. 피해자 박씨를 기억합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기에 우리는 박씨라고 부르지만 그에게도 분명 웃던 사진과 좋아하던 계절이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이 숫자와 증거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남겨야 합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 아픔을 안전하게 두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슬픔은 밀어내면 더 깊어지고 들여놓으면 천천히 자리를 찾습니다. 수사팀의 집요함도 기록합니다. 페트롤 카메라 수십 대, CCTV 수백 시간, 수거라인 되짚기, 손가락 피부를 되살린 9일의 인내. 드라마 같은 장면 뒤에는 늘 지루하고 묵묵한 시간이 있습니다. 진실은 그 시간의 편입니다. 또 하나, 언론의 역할. 자극을 앞세운 보도는 유가족을 2번 아프게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낙인이 되고 잔혹의 과시는 누군가의 밤을 무너뜨립니다. 기록할수록 조심하고 말할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형량이 충분했는지의 논쟁과 별개로 우리는 사법 절차가 남긴 기록을 통해 다음 비극을 줄여야 합니다. 접근 금지의 실효성, 가정폭력 사전 개입, 이혼 과정 심리지원 제도는 사람의 숨을 따라가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9월 14일 박씨 가출. 9월 15일 내연남과 헤어짐. 9월 19일 실종 신고. 9월 말 10월 초 남편과 연락. 10월 2일 주민센터 귀가. 그날 이후 박씨의 발걸음은 CCTV에서 사라졌습니다. 10월 4일 김씨의 기지국 신호가 강화도 김포 인근에서 포착. 10월 11일 강화도 선착장에서 손발견. 10월 25일 체포. 그리고 고백. 이건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꺼져가는 과정입니다. 증거가 말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하나, 일치의 반복. 둘, 설명되지 않는 예외. 김씨의 동선에는 둘 다 있었습니다. 일상과 어긋나는 반복, 일상으론 설명되지 않는 예외. 수사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러나 때로는 되보다 어떻게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방식, 폭발 뒤 현실로 수습하는 방식, 그 반복을 끊는 중간의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만약 그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면? 만약 그날
서류 봉투가 아닌 상담 예약표가 식탁 위에 있었다면? 만약 그날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미래에는 자직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가는 이가 있습니까? 연락을 줄이고 동선을 숨기는 이가 있습니까? 그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그리고 들어주세요. 답하기 어려운 침묵까지도. 사건 당일 집안의 풍경을 다시 그려봅니다. 멈춰선 시계, 반쯤 열린 커튼, 식탁의 물자국, 서류 사이로 비치는 빛,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증거이자 동시에 일상의 잔해입니다. 비극은 늘 일상의 피부를 입고 다가옵니다. 형사 B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괴물을 찾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은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 일으킨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미워할 대상을 단순화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의 결론이 분노로만 흘러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범인전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 번 말을 고쳤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장면을 덜고 대신 시간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이 누군가의 밤을 찢는 칼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침을 지켜내는 벽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유족 지원에 대해 덧붙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앞에서 필요한 건 절차의 안내와 감정의 안전망입니다. 주변에 괜찮다는 말보다 전문적 상담과 법률 지원, 장기적 돌봄 계획이 우선입니다. 슬픔은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감정 노동을 개인의 몫으로만 남겼을까요? 관계의 파국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일 때가 많습니다. 상담 접근성, 비용, 대기 시간, 낙인 부리는 이 4개의 벽을 조금씩 낮춰야 합니다. 형사 씨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는 보이고 어떤 증거는 들린다오. 파도 소리에 섞여 돌아온 손, 헌옷더미의 사각사각, CCTV의 무음 영상. 들리는 증거들을 모아 우리는 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건이 남긴 것은 공포만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에 더 예민해지려는 다짐, 말 걸기의 용기, 개입의 책임. 이것이 다음 사건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안전은 제도만이 아니라 습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형량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의 정의와 함께 사전의 안전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는 뒤를 돌아보고 안전은 앞을 봅니다. 박 씨의 남은 시신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빈자리를 애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는 일, 그럼에도 삶을 이어붙이는 일, 애도는 끝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강화도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폭우의 물결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사건은 기록 속으로 들어가지만 기록은 오늘을 비춥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사건 기록을 다시 펼치면 곳곳에 멈춤 신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속 미발신 문자, 찢어지다만 메모지, 서랍에 접혀있던 상담소 리플릿. 하지만 신호는 해석되지 않았고 말은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한 걸음 앞서가 있고 우리는 늘 한 걸음 늦었습니다. 형사들은 모르겠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적어두고 그 빈칸을 증거로 채웠습니다. 수사란 확신의 기술이 아니라 의심의 관리입니다. 그 관리가 정확할수록 억울한 사람은 줄어들고 진실은 가까워집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짧은 진술도 유의미했습니다. 두 분 다 말수가 적었어요. 창구를 떠날 때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요. 서류는 준비됐지만 관계는 이미 틈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이의 도장은 선명했지만 마음의 도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는 발소리. CCTV는 소리를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소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멈칫, 다시 한 걸음. 그 사이에 쌓이는 공기. 문이 닫히는 타이밍. 작은 생활의 리듬이 무너질 때
큰 파국이 일어납니다. 사건 후 같은 동 주민들은 문틈의 바람까지 조심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초인종을, 누군가는 현관등을 새로 달았습니다. 불안은 주거의 방식도 바꿉니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말처럼 통제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와 닮아 있습니다. 걱정과 간섭, 배려와 제한은 한 끗 차이, 경계는 상대의 동의와 자율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애정은 족쇄가 되고 집은 감옥이 됩니다. 김 씨의 진술 속에 자주 등장한 단어는 가정지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는 말, 그러나 가정은 형태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지킨다는 이유로 부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가정이 아닙니다. 수사기록 말미엔 사후관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가족 심리 지원, 사건 현장 정리, 주민 설명. 사건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상으로 데려다 놓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파도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칩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말했습니다. 충동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해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후의 은폐는 두 번째 범죄입니다. 숨기는 손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저는 오늘의 사건을 전하면서 비약과 단정을 경계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증폭하는 대신 실패한 대화의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재현의 목적이 감정의 소비가 아니라 감정의 관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슷한 신호를 겪고 계시다면 도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가까운 지인에게, 지역 상담센터에,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의 일부입니다. 아들의 시간은 어디쯤 왔을까요? 분노와 부정, 타협과 체념,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찾아올 수용. 그 어느 것도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되돌아가고, 때로는 멈춥니다. 괜찮습니다. 슬픔에도 휴식과 템포가 필요합니다. 강화도의 바람은 계절마다 결이 바뀝니다. 어느 날은 차갑고 어느 날은 둔탁합니다. 사건 이후 포구를 찾은 형사는 한동안 파도를 보며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려보낸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바다는 종종 사과 대신 바람을 보냅니다. 형사 기록엔 기회라는 단어가 자주 적혔습니다. 한 번의 기회 촉이 수사의 오판을 바로잡을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헌옷수거 라인을 되짚을 기회.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기회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를 기회. 범죄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통제의 언어를 줄이고 갈등의 열기를 낮추는 작은 장치들. 따로 말하는 시간, 규칙 있는 침묵, 감정의 타임아웃. 이 소소한 기술들이 위기의 경첩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사건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 오늘의 커리큘럼은 이럴 겁니다. 1교시 신호 읽기, 2교시 말 걸기, 3교시 전문가 연결, 4교시 안전한 분리, 마지막 시간 애도와 복귀. 졸업장은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는 안도감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줘야 하나요? 우리가 듣지 않는 사이 누군가는 같은 골목에서 같은 어둠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록은 그들에게 놓는 작은 가로등입니다. 사건 사진을 덜어낸 이유를 밝힙니다. 잔혹의 재현은 때로 2차 가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가 아닌 되와 더디서 막을 수 있었는지를 더 길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기록이 갖추어야 할 윤리입니다. 강화도의 선착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빕니다. 같은 곳, 다른 시간. 같은 풍경, 다른 의미. 그날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그날의 교훈은 남아야 합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기록은 남습니다. 사건 요약을 다시 한 줄로 새깁니다. 사랑이 통제로 변할 때 집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된다. 이 문장은 오늘만의 문장이 아니라 내일을 지키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형사들의 마지막 보고에는 재발 방지 권고가 첨부됐습니다. 가정폭력 의심 신고 시 초기 오판 최소화,
상담 연계 의무화, 헌옷 대형 폐기물 라인 신속 추적 프로토콜. 사건은 늘 다음 사건을 염두에 두고 끝나야 합니다. 김 씨가 남긴 사과문은 짧았습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사과의 길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과가 미래의 변화를 동반하느냐입니다. 유족의 삶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리. 아픔을 삶 속에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아픔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사건의 언어를 줄이고 사람의 언어를 늘립니다. 피해자, 가해자, 유가족 세 단어 뒤에 각각의 이름과 표정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적어도 사람을 떠올립시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만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거칠어질 때 말을 늦추기. 손이 먼저 움직이려 할 때 발을 멈추기. 아주 작은 약속 하나가 아주 큰 사고 하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범인전은 오늘도 이 자리를 정리하며 다음 사건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응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을 통과하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조금 들여 고운 처리로 되살린 지문을 떠올립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는 기술. 우리는 관계에도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팽창시켜 읽고 복원해보며 다시 확인하는 일. 강화도의 해질녘,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옅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폭우는 거울 같습니다. 우리가 비춘 얼굴대로 세상도 우리를 비춥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 얼굴을 비추고 있을까요? 사건의 수치와 도표, 타임라인을 닫습니다. 숫자는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남깁니다. 안부는 예방이고 예방은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겐 불편한 진실이었고 누군가에겐 필요한 다짐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며 오늘을 마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는 승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지키는 일이고 멈추는 것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배우지 않기를,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안전이 되기를.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듣는 일은 때론 힘들지만 들어주셨기에 이야기가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서로의 등 뒤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상담기관과 연계하십시오. 지역번호 플러스 1366, 지자체 상담센터, 병원 의무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다음 비극을 멈춥니다. 여기는 아범이었습니다. 어둠을 오래 보지 않고 오래 들여다볼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닫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사팀에 감사드립니다. 지루하고도 묵묵한 시간들이 진실을 데려왔습니다. 진실은 늘 그런 시간의 편에 서 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침묵 속에서 버티고 침묵을 지나 말을 찾는 일, 당신들의 시간에 작은 빛이 닿기를 빕니다. 본 기록은 공개 재판 자료, 보도,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극적 묘사 없이 맥락과 신호를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익명화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불안이나 트라우마 반응이 생기면 시청을 즉시 멈추고 깊은 호흡과 스트레칭, 안전한 사람과의 대화를 권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시청법도 탄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건을 끝냈지만 한 사람의 삶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계속되고 배움도 계속됩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더 읽어내는 내일이 되길.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범이었고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단단한 기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